잘 들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HCI라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HCI 이번 학기에 배울 HCI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첫째 주에서 아마 강의는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Q&A를 많이 받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 오늘은 그냥 내 개인적인 얘기들 많이 할게요.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지도 교수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84세에 피츠버그 심포니하고 바이올린 콘서트 협연을 하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고 성함은 닥터 허버트 A. 사이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67년도에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학 원론이나 이런 데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자기의 처해진 상황 내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런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타셨어요. 노벨상을 타셨고 제가 이분의 마지막 제자예요. 그 마지막 제자로 이 학위를 갖다가 바꿔서 마무리를 갖다 했는데 이분이 한 70세, 60세 때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였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 인공지능의 스타팅 포인트가 언제냐 하면은 그 다트머스 회의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다트머스 회의 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 를 갖다가 연구를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가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장 깊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사이언스 오브 아티피셜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에 대한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셨고 이제 그 경제학 노벨상을 탔는데 인공지능을 처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분께 박사학위를 갖다가 시작한 게 89년도에 1989년도에 박사학위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HCI라는 걸 공부를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크게 도구를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사람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이 너무 좀 열등한 도구, 열등한 존재다. 인피리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못하는 거를 자동으로 잘해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 이게 과학이 할 일이다. 라는 퍼스펙티브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은 기가 막힌 존재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조금 덜 작동하는 게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덜 떨어진 존재여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커버할 수 있게 사람을 잘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성과를 낼 거다. 이 두 가지의 갈래의 철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철학을 갖다가 한쪽이 인공지능이었고 한쪽이 HCI였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봤더니 사이클이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가요. 어떨 때는 이쪽 인공지능 쪽의 퍼스펙티브가 더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쪽 HCI 쪽의 그 움직임들이 더 강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쪽이 제일 피크였을 때가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을 때. 이럴 때는 인공지능 찾아보기가 힘들었대요. 인공지능 그러면 그 쓸데없는 공상과학 이래 됐어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커졌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HCI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챗GPT한테 말로만 하면 다 얘기해 주는데 굳이 좋은 시스템 만들 필요 있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됐어요. 저럼 이렇게 모든 거는 사이클을 타면서 가는 것 같아요. 과학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를 한 수업에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이 1986년도에 HCI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지? 라고 할 때 처음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갖다가 그렸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HCI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 간단한 이분법이긴 하지만 지금도 요새 이걸 보면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얼로그 테크닉 하고 다이얼로그 장르가 있고 다이얼로그 아키텍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있는 챗 GPT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챗 GPT하고 어떻게 다이얼로그를 갖다 할 거고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일 건지 그리고 이런 다이얼로그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나는 가가지고 처음 배웠을 때 HCI를 배웠을 때 참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경우 이런 점이었어요. 처음에 가서 배웠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사람의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동자는 탁 이렇게 가요. 이걸 갖다가 사케딕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다른 눈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고 망막이 어떻고 동공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거 말고 컴퓨터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번의 사케틱 무브먼트를 할 때 몇 밀리세컨드가 걸리냐 그리고 한 번 움직일 때 몇 밀리미터를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알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의학에서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심리학에서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하고는 매우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걸 갖다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기 위한 제반 학문들 우리가 HCI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CI 1.0, 2.0을 보게 되면은 HCI 1.0은 1980년대, 90년대 한 그 정도까지가 2000년 막 들어갈 때까지가 HCI 1.0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컴퓨터가 있고 한 명의 사용자가 있었을 때 이 한 명의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얼마나 빠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포커스를 했던 거는 요새 이제 UI라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잘 만들면 사람들이 오류를 적게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잘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HCI라고 하는 걸 갖다 진행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1980년대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는 개발자로 첫 사회 경력을 시작을 했는데 코볼 개발자라는 코볼이라는 랭귀지의 개발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컴퓨터 터미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펀치 카드라고 하는 그 펀치 카드에다가 구멍을 갖다 뚝뚝 떠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걸 갖다 카드 리더기라는 거에다 읽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 컴퓨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오류를 줄이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실수 안 하고 이 비싼 컴퓨터 시스템을 쓰게 만들까, 이런 데에다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HCI 2.0이라는 게 2010년 그때쯤에서 나오기 시작됐고,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컴퓨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기기들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모바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사람도 예전에는 한 개인만 했던 거를 집단이나 사회까지 그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경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 SNS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HCI다 라는 얘기가 이때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일상에 컴퓨터가 들어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게 1994년도에 됐어요. 1994년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었을 때 연세대학교의 컴퓨터 시스템은 지금 있는 중앙도서관 지하에 메인프레임 하나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너무나 거리가 먼 시스템이었다면 2010년대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제 더 이상 HCI라고 하는 게 어떤 전문가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서부터는 그냥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현상으로 HCI라고 하는 분야를 갖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HCI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CI 1.0과 2.0에 아까 AI와 HCI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요즘 AI가 HCI에도 활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떤 게 활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 너무 유행하는 챗 GPT도 사실은 사람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좀 기존에 있던 정의와는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너무 좋은 질문. 본인 이름하고 학과주도. 철학과 이공학번 강남. 네, 반갑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HCI 3.0은 HCI하고 AI의 관계가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대립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면은 이제 HCI 3.0이 오게 되면서는 HCI하고 AI가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런 관계가 더욱더 발전할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챗GPT를 통해서 사람들이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죠.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훨씬 더 효율적화됐어요. 그런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HCI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서로 경쟁하고 적대적인 관계였다면은 이 3.0서부터는 그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래야지 서로가 발전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